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학 하고 여러분. 2023년 봄학기 11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고 매주마다 이 강의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학습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독교육학 강의를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4월이 끝나가고 또 우리 봄학기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1학기가 한창인 즈음인데 미국에 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나는 그런 시점이지요. 강의로는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강의는 마치게 되고 5월로 접어들면 이제 시험이 남아 있죠. 네, 중간고사 시험 치셨으니까 염려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험도 편안하게 또 영양껏 잘 하시면 좋은 성적 거두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20세기 후기의 교육 철학 주제를 또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네 가지 주제가 등장합니다. 실존주의 교육 철학, 분석 교육 철학, 비판적 교육 철학,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교육 철학입니다. 이 네 가지는 사실 20세기 후반의 철학 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 강의 처음 할 때 말씀드렸는데 교육학이라는 과목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과목은 아닙니다. 교육학은 다른 학문으로부터 정의와 기반을 빌려오는, 말하자면 종합예술 같은 그런 학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이 발전하고 또 철학이 그 당대의 인간의 삶에 대한 질문을 또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학파란 것들이 형성이 되게 되고 그 학파들의 영향을 교육 철학이 받게 되죠. 철학자의 사세기부터 시작된 새로운 철학이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육의 현장까지 이어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부분이 살아왔고 또 21세기도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 20세기 후반의 교육 철학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 우리의 교육을 되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실존주의 교육 철학입니다. 한 가지 용어에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실존이라고 하면 나의 존재, 실제로 내가 존재하는 것, 이런 의미를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이 데피니션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것처럼 실존이란 것은 객관적인 실제나 사물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존은 사실은 미닝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내게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그것이 내게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의미를 추구하는 철학,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그 전에 20세기 전반까지 있었던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 삶에서 일반화되고 객관화되고 또 세상에는 사회의 조직과 규칙을 제공하고 그것을 따르게 하는 것들, 아마도 이제 그 이전에 유럽 사회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겪었던 격동의 시기에 있었던 그런 것을 거부하고 지금 내가 여기에 here and now, 여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나, 그렇죠? 자기 존재는 부정할 수 없던 그 철학적인 전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실존주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 인간으로서의 주체적인 존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철학이며 동시에 문예 사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프리드리히 리체, 하이데거, 장폴 사르트르, 프랑스의 철학자죠. 이 세 사람은 이제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이렇게 불려지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독교 배경 가운데 있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에는 쉐렌 오비의 케르케고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칼 야스퍼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케르케고르가 케르케고르, 키르 케골, 키르 케고르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덴마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처음 이분의 책을 번역한 분이 유명한 안정효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처음 이름을 번역할 때 이 덴마크식 발음과 영어식 발음 사이에 여러 가지 혼잡한 이름이 있길래 심지어 그 이후에는 키에르 띄우고 케고르 영어식 표현을 따르면 키에르가 이름이 뒤에 나오는 케고르가 성처럼 여겨지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이름은 쉐렌이고요. 오비에 중간 이름이 있고 케르케고르 마지막 이름입니다. 그의 성이 이제 키에르케고르인데 이 표현이 독일이나 덴마크 쪽에서의 표현을 따르면 교회 앞마당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랑 굉장히 가까운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주의자로 그가 살고 있던 덴마크에서의 루터교의 폐해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고 기독교계를 공격하지만 뭐 기독교를 부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워낙 당시에 종교적인 현실이 참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한 분이죠. 칼 야스퍼스도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입니다. 자, 이런 실존주의자들의 이제 대표 주자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죠. 네, 쇼펜하우어. 사실 키에르케고르도 쇼펜하우어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는데 실제로 만남은 성사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런 실존주의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제 유럽의 역사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20세기에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두 가지 사건, 한 맥락으로 이어지는 사건은 바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시작해서 1918년까지 이어지는데요. 1914년 6월 28일에 사라예보 사건이란 게 있습니다. 이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이제 당시의 황제가 거의 죽어가는 상황에 있고 그 황제를 대신할 이제 왕위 계승자가 있던 왕자가 있었는데 황제라고 부르죠. 황제 말고 황제의 후계자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사라예보에서 총격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부부가 같이 죽게 되죠. 자, 이 사건을 빌미로 그동안 이 유럽 사회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올 때까지 응축되었던 그런 갈등들이 일순간에 폭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한 번의 그런 사례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70여 년 동안 유럽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 직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합리주의적 관념론과 또 실증주의 같은 것, 또 산업혁명이 이 시기에 있어서 고도의 발전과 변화를 경험합니다. 마치 사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뀐 것처럼 매일매일 발전하고 진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과학 기술도 많이 발전하게 되고 뭐 노벨이 발명한 그런 폭탄 같은 TNT 같은 그런 폭탄들이 발명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막 바뀌게 되는데 그러나 실상 이제 유럽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7, 80년의 시간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란 게 없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기폭제가 있으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라예보 사건, 암살 사건을 통해서 폭발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니체나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들이 실존주의를 갖고 나와서 당시까지 있었던 유럽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도전합니다. 이제 그들이 외쳤던, 특별히 키에르케고르가 외쳤던 말은 나는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실 속에 존재하는 나를 실존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 발견되지 않던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부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2차 세계대전이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한 세대 속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같이 겪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독일 같은 나라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전범 국가로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20세기 전반이 유럽에서는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들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래서 키에르케고르, 니체, 야스퍼스,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 막 부상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사르트르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현대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진이 이제 장폴 사르트르의 사진이죠. 네. 장폴 사르트르의 사진이 여기 이제 이쪽이죠. 예, 이쪽에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여기 굉장히 셀럽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폴 사르트르의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시몬 보바르라는 유명한 연예인이죠. 네. 사실 장폴 사르트르는 20대 때 이미 자신의 유명한 책을 쓰고 평생 강연 다니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은 주체성이다. 주체주의적 철학 이렇게 말하는데요. existence 그다음에 essence가 있죠. 우리의 존재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 실존이라는 게 뭐냐?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경험하는 바로 이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체험하는 것이죠. 본질은 뭡니까? 경험의 대상, 객관적인 실제로서의 존재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논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본질이 실존을 통해서 경험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실존주의를 교육적으로 이해한 인물이 벌로브란 분이고 그다음 마틴 부버라는 인물입니다. 오토 벌로브는 20세기 초반에 살았던 거의 그의 인생이 20세기 전반 1903년부터 91년까지 있었죠. 자, 지금까지 그 이전에 전통적인 교육관, 기계적 교육관이죠. 배우고 학습하는 일이 반복되고, 배우고 학습하고, 성취하고, 테스트하고, 일의 반복이었죠. 그러나 실존적 교육관, 유기적 교육관으로 바뀝니다. 자, 그는 이제 교육이 순간적으로 실현되었다가 순간적으로 소멸되는 실존처럼 지속적인 형성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비연속적 형식을 강조합니다. 계단식 공부라는 게 있죠. 커리큘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져 가는 교육이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를 배우고 그 다음 단계를 또 올라가게 되는 여러분 학교 같은 경우에 무슨 전공을 하려고 하면 프리레퀴짓이라는 게 있죠. 선행적으로 들어야 될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을 안 들으면 그 다음 단위의 수업을 못 듣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전통적 교육관이 믿었던 거죠. 초등학교 교육 위에 중등, 그다음 고등교육이 있다라고 믿죠. 그러나 본로브는 그렇게 믿지 않고요. 비혼속적 형식이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자, 사람에게는 비약적인 발전과 초월적 전환이 일어나는데 깨달음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축적돼서 구구단을 1단부터 1단 마스터하고 2단 마스터하고 3단 마스터하고 4단 마스터 이러는 게 아니고 어느 날 3단을 마스터하면 1단이 저절로 되고 9단을 가게 되고 19단을 가게 되고 이런 것처럼 비약적 발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비약적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연한 계기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 과정 중에 위기를 겪고 깨달음이 각성을 하게 되고 충고를 받고 상담하고 만난 일을 통해서 실존적 계기를 통해 교육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각성, 갑자기 깨닫는 것과 해후, 뜻밖의 만남 이런 단어가 됩니다. 오토 볼로브의 주장은 아니고요. 그냥 이분의 주장을 묵상하다 보면 사도행전 9장에서의 사도 바울의 회심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바울이 다메섹 성으로 가는 길에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들고 있었죠.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가 3일 동안 다메섹 성에서 보내었던 시간이 그로 하여금 위기를 가져오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주여 니시나이까 왜 저를 핍박하십니까? 왜 저를 두렵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바울이 들었던 그 이야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죠. 바로 각성과 해오를 통해서 그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농땡이로 있던 어떤 학생이 좋은 선생님 만나서 만드기처럼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오토 볼로그가 말하는 실존주의를 교육적으로 이해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러려면 이제 교사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사람이 이제 마틴 부버입니다. 자, 마틴 부버의 증명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민족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다 검은 모자 하나를 쓰면 네, 유대인 같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틴 부버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는 바람에 그는 할아버지 슬하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정통 유대인이어가지고 그를 유대인으로 교육시킵니다. 10대 후반에 이제 빈 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시오니즘이 있고 하시디즘이 있는데 처음엔 시오니즘 쪽으로 기울다가 나중에 하시디즘 쪽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하시디즘은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유대교의 한 분파인데요. 대략 한 유대인의 15% 정도가 하시디즘입니다. 18세기 초에 이제 동유럽에 시작된 이 하시디즘은 성속일체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세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대 율법, 구약 율법을 굉장히 존중히 여깁니다. 일례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하는데 같이 모여 사는 마을의 이름이 하레디라는 마을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며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요. 남자는 이와 같이 수염을 기르고 여기에 또 구렛나루도 기르죠. 그 검은 모자를 씁니다. 충격적인 것은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머리를 박박 밉니다. 그리고 가발을 씁니다. 이게 다 이제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배타적인 유대주의를 이들은 계속해서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시즘으로 마틴 부버가 방향을
선회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제 제안하는 주장과 이론들은 거의 다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물과의 관계인 나와 그것과의 관계, 이렇게 이제 관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나와 너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죠. 만남의 관계입니다. 그는 이제 교육을 정의하기를 교육은 사람임, 맨쉐인이라고 읽고요. 사람임을 사람된, 맨슈베덴으로 이끄는 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임, 사람이라는 어, 본질이 있겠죠, 본질. 그 다음에 에센스가 되겠죠. 그리고 맨슈베덴이라고 하는 사람됨, 이게 이제 실존이 되는 거죠. 그런 존재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늑대 인간 아시죠? 늑대 소년. 한 소년이 이제 산속에 버려지게 돼요. 부모를 잃고 버려지게 돼요. 늑대가 젖을 먹여서 키웁니다. 실제로 이제 인도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십수년 지나고 났는데 이 늑대 소년이 발견되죠. 외형은 사람인데 늑대가 하는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고 늑대처럼 의사소통하려고 하고 그러죠. 네. 이게 이제 교육학적인 주제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형제 자체는 인간인데 늑대 무리 속에 있다 보니까 늑대를 따라가게 된 겁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사람됨, 다른 말로 말하자면 휴머니티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한번 보실까요? 늑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집에서 키웁니다. 그럼 그 늑대가 사람처럼 됩니까? 안 되죠. 이건 가능하죠. 그 늑대가 사람들에게로 오면 개처럼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적응되고 진화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러나 결코 늑대는 사람까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은 늑대물이 있으면 사람이 되지 않고 늑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휴머니티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모든 포유동물들은 사실 성장과 발달이 빠릅니다. 말이나 소가 새끼를 놓으면 망아지나 또 송아지가 되죠. 이런 존재들은 하루면 무릎에 힘이 들어가서 껑충껑충 뛰고 걷습니다. 달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 뭔가를 붙잡고 딛고 일어서는데 1년 가까이 걸리고 부모와 의사소통하는데 2년이 걸립니다. 자, 여기에 모든 동물의 존재와는 특별히 다른 인간의 독특성, 이걸 이제 휴머니티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사람됨, 이제 맨슈베덴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 없이는 그냥 사람임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사람임, 사람으로 태어나는 형제들과 육체를 가지고 커뮤니티 안에서 교육을 받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교사입니다. 그것도 인격적인 교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교육에서 묶여져야 한다. 이것을 이제 실존주의 철학 교육관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사상을 다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실존주의 교육 철학은 인격을 바탕으로 한 실존과 실존의 인격적 만남, 나와 너의 만남이 되죠. 바로 인격적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학생들에게 삶, 사랑, 죽음에 관한 인간적 경험의 의미에 관해 깊이 사색하는 활동을 중요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뭐냐? 학생이 개별적으로 특수성에 맞도록 적절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예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시카고 학파, 실험학교 이런 걸 잘 떠올리게 하지요. 그럼 지식은 뭐냐?
난리지. 컨텐츠는 뭐냐? 인간의 자아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 지식 전수의 근대적인 교육은 실존주의 교육 철학에서 무시를 당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지식과 감성, 감정, 의지, 체험 등이 결합된 전인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은 철학적 대화를 내포한 경험 및 주제로 구성되어야 된다. 또 학생들이 서로 만나 자신의 삶과 개인적인 선택에 관해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인간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느껴지시죠? 그러나 여러분, 실존주의 교육 철학에도 비판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개인의 독자성을 강조하다 보면, 개성 중시하다 보면, 개인의 존재 의의를 추중하다 보면, 개인의 사회적 측면이 가볍게 여겨지죠. 사회적 의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과학을 배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 사람을 볼 때 다른 동물이나 현상과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내려놓게 됩니다. 과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과학을 이용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였는데 그런 의미에서 과학을 배격하는 일이 나오게 된 거죠. 세 번째가 제일 큰 문제인데요. 어, 의미 있는 만남, 그래서 각성과 해후란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런 특별한 만남을 강조하다 보면 일상이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이라는 것, 생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삶에는 연속적인 일상과 함께 특별한 비연속이 함께 존재하죠. 날마다 기적이면 그 삶은 두려울 겁니다. 피곤할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같은 그런 회심의 기사가 인생에 한 번이면 되지. 세 번, 네 번, 열 번,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삶은 언제 건강하냐? 연속선상에 있는 일상이 쭉 유지되며 그 속에 중요한 사건들이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있을 때 그때가 건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존주의 교육 철학은 연속적인 것, 일상의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마치 교회 생활하는데 일상적인 주일 예배, 공리 예배를 무시하고 뭐 기도원에서 은혜 받는 거, 부흥 집회에서 은혜 받는 거, 거기에만 마음을 두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신앙과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을 강조하다 보면 교사의 역할이 축소가 되고 역할이 가벼워지게 되죠. 교사의 역할을 가볍게 여기면 지난주에도 살폈던 것처럼 인류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을 전달하는데 취약점이 생깁니다. 미국이 겪었던 스푸트니크 샥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존주의는 침체되어 있고 억압받는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강력한 주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봉건주의 국가, 황제나 독재 사회 같은 곳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큰 대안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실존주의 교육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분석적 교육 철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석이란 말은 어널리시스죠. 쪼갠다 이런 표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석 철학이 대두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자, 철학이 뭐냐? 본질에 대한 반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소리인 형이상학을 좀 제껴버리고 논리나 검증을 통해서 철학적 방법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뭐든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과학은 크게 보면 이제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이렇게 나눠지죠. 자연과학 안에 이제 공대도 포함이 되고요.
이 자연과학은 뭡니까? 실증주의죠. 확인하고 싶어 하고 공식에 맞아야 되고 체험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형이상학은 이제 이과생의 입장에서는 뜬구름 소리 잡는 것 같지. 그런데 워낙 이제 이게 펜줄럼처럼 시계 주점 한쪽 갔으면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전환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관념 철학이 지배하던 19세기, 20세기의 초반에 형이상학적 명제를 배제하고 논리적인 분석과 언어적인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철학적 입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과생들이 주도하던 시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컨셉이 나오죠. 논리적 분석, 언어 분석. 이것이 이제 분석 철학의 두 가지 장르가 됩니다. 논리적 분석은 개념 분석 방식을 통해서 교육, 교수, 교화, 학습, 훈련, 성취. 여러분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죠? 근데 조금씩 다릅니다. 요걸 구분하는 게 뭐냐? 개념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육적 주장 안에 들어있는 그 논의들을 가정과 숨겨진 뜻들을 드러내고 그 주장들을 검토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정당화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언어 분석은 뭐냐? 사람의 생각, 사고, 사상이란 것이다. 언어에 담겨져 있고 언어를 매개체로 표현되죠. 그러면 언어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언어 분석이 분석 철학의 한 분파가 됩니다. 자, 이런 분석 철학의 등장 배경을 보겠는데요. 자, 언어에 있는 모호성이 있습니다. 자, 표현이 모호하거나 물음이 모호하면 대답도 모호합니다. 그렇겠죠? 우문현답이란 말이 있죠.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변. 근데 우문현답은 많지 않고요. 우문의 우문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경향입니다. 이 바로 언어 속에 있는 모호성이죠. 이런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언어의 분석, 언어가 갖고 있는 논리적 구조를 밝히고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작업을 하면 철학적으로 명료해진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20세기 초반에 이제 무어나 러셀 같은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비트겐슈타인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전기 철학과 후기 철학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 속에 그 사람의 철학이 전반기가 후반기가 나뉩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이 비트겐슈타인은 전반기에는 논리 철학 수고라는 책으로 대표되는데 그림 이론에 근거해서 이상 언어 분석을 합니다. 그러다가 후기로 넘어오면 철학 탐구로 대표가 되는데 용도 의미론이라고 해서 일상 언어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일상 언어의 가치, 말하자면 숫자로 점수를 매긴다든지 그걸 뭐 더하기 빼기 하듯이 언어도 공식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뭐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화이트가 이제 분석의 시대를 거치게 되고요. 논리 실증주의가 나오는데요. 어떤 명제가 있다면 그 명제의 문법적, 논리적 구조를 논리적으로 분석합니다. 자, 논리 실증주의가 보이는 바가 뭐냐? 아까 우리가 살폈던 건데, 교육, 교수, 교화, 학습, 훈련, 성취, 수학, 뭐 여러 가지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에 유의한 단어들이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단어들이 언제 어떻게 쓰여야 되는가는 다 조금씩 다르게 되죠. 자,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문법적으로 분석해서 의미를 분명하게 만드는. 그래서 교육학이라는 학문 속에 기본 단어들의 정의를 만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현대 분석 철학이 해냅니다.
학교 교육학 용어집이라는 두터운 책이 몇 권짜리 책이 있어요. 도서관에 이제 있고 우리 논문을 쓰기 전에 그 단어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학자들이 어떻게 정리했는가 단어가 있고 정의가 있고 그 출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챕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독교육학 용어 사전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게 다 이제 논리 실증주의를 통해서 얻게 된 소득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일상 언어학파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 단어가 명료화되지만 여러분 사전 가지고 사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사전을 통해 언어를 배운 건 아니죠.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시장에서 언어를 배웁니다. 예수님도 시장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제 일상 언어가 언제 어떻게 쓰이는가, 그것을 이제 맥락을 가지고 살펴보는 게 바로 일상 언어학파입니다. 언어 한쪽도 완전하지 않고 연결이 될 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석 철학은 어, 교육학이라는 학문이 성립될 수 있도록 만든 최고의 기능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분석적 교육 철학의 역사에 보면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 그 이제 의미, 미닝을 다양한 언어 게임으로 보고 일상 언어의 용도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R.S. 피터스라는 사람이 런던 대학교에 부임을 하고 P.H. 허스트와 함께 영국 교육 철학학회를 창립하면서 막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교육 철학이 미국으로 왔다가 이제 분석적 교육 철학 이 20세기 후반은 다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 여러분 느끼시겠죠. 그래서 교육과 교육이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자유교육론, 인간 본연의 자유를 추구하는 교육 뭐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미국으로 잠시 올까요? 미국에 이제 콰인이라는 사람의 영향으로 의미와 지식이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경험주의로 환원이 됩니다. 자, 이분에 의해서 나오는 미국의 분석 철학은 초기, 중기, 말기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엄격한 과학적 가증적 태도에 따라 언어 또는 개념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굉장히 공식적인, 그다음에 중기에 오면서는 다원성을 인정하는 부드러워지는 거죠. 후기에 가면 언어나 개념 분석의 가치의 문제, 역사적 문제에 포함하는 적용이 또 있는 그런 데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보면 경험주의로 환원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역사는 언제나 반복된다는 걸 봅니다. 마치 시계추처럼.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조다시 같은 청바지에다 이렇게 삼각형 천을 넣어가지고 일부러 바지를 나팔 바지로 만들고 다녔던 노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게 패션이었고, 그러면 이제 뭐 거리 쓸러 다니냐, 뭐 이렇게 빗자루냐, 막 이렇게 막 어른들이 야단도 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옷들이 이제 가끔씩 반복이 되죠. 네. 복고풍이라고 표현하죠. 네.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아래 새 것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영국과 미국의 분석 철학 내용들이 있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되는데요.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서 전통 철학의 주장을 분석적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역할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좀 부드러워진 건데요. 순수 이론적 관심 대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세상 다양한 철학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석 교육 철학의 의의가 있는데요. 비판도 있죠. 분석 교육 철학은 교육 철학을 하나의 독립적, 객관적 학문 분야로 성립시킵니다. 언더라인 하시고요. 저 시험 문제 꼭 내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언어 분석이나 또 논리 분석을 통해서 사고의 엄밀성, 명료성을 가져옵니다. 학문적 성격을 강화시켜 교육학되게 만든 거죠. 세 번째, 교육의 윤리적 차원을 강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명료하게 가르치도록 가르치는 태도에 영향을 줍니다. 비판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언어와 논리는 절대로 가치 중립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언어가 문화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절대로 언어는 가치 중립적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로 객관적 학문으로 정립하고자 했던 그런 언어의 의미와 논리적인 정의 과정에 대한 분석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천이 떨어지게 됩니다. 교육 철학의 실천적 성격이 무시되게 됩니다. 학문의 영향이 컸다는 거죠. 세 번째, 정서적 측면과 종합적 인식의 측면을 결여한다. 인간미가 좀 떨어진다. 원래 이렇게 잘 쪼개다 보면 계속 쪼개다 보면 인간미가 떨어지게 되죠. 뭔가 우리가 통합하고 어우렁더울렁 하다 보면 인간미가 넘치게 되고요. 분석이란 말 속에 뭔가 좀 대쪽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세 번째로 이제 비판적 교육 철학을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크리티컬 티어리인데요. 이건 정말 비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들도 세상을 비판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도 비판적으로 비판적 철학과 비판 철학과 비판적 교육 철학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네오 막시즘에서부터 출발했는데요. 마르크스주의, 막시즘, 칼 막스가 주창한 공산주의 원래 이론이죠. 예. 근데 그것이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실험으로 끝납니다. 더군다나 이제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이 됐다가 다시 또 회귀하게 되었죠. 중국도 사실은 어, 자본주의로 이렇게 문을 열게 되죠. 자본주의의 문을 열게 되고 공산당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정확한 정치적인 컨셉으로 보면 사회주의가 되죠. 네, 사회주의. 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라고 얘기하지만 북한 북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 거기도 민주주의란 말이 들어가죠. 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공화국이란 말이 들어가서 이 세습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은 막시즘은 뭐 그들은 실패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가 볼 땐 실패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막시즘이 출발하는데 그게 바로 네오 막시즘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신교육 사회학이라는 표현인데요. 여기 이제 이론을 제공한 사람 중에 하버마스라는 분이 있고요. 이상적 담화 사상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담화란 말이 커뮤니케이션이죠. 말하는 사람이 서로 수평적 관계에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 대화하면서 이 네오막시즘이 과학적 실증주의,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이 발전되면서부터 또 서구 자본주의 사회가 막 발전되면서 물질 만능주의가 막 발생하죠. 그러면서 이제 왜곡되는 또 세상의 어, 그 질서가 무너지는 네, 부자와 가난한 자로 구분되는 이런 그들이 볼 때 비이리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그런 구조와 체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등하게 만들어야 되도록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네오막시즘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오막시즘 하면 이제 두 명 정도의 중요한 주창자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등장하는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제 역사 유물론, 계급 투쟁론으로 시작된 막시즘이었는데
이게 이제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런 자본주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고 또 사실 유럽 사회에는 계급 갈등이 예상만큼 심각하지도 않았고 이상하게도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지로 구분했던 그들의 사회 계층 이론이 중산층이 나타나는 기현상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에 보면 오히려 중산층이 더 많지요. 그러나 이제 공산주의 막시즘을 주장한 사람들은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로만 소수의 부르조아 다수의 프롤레타리아를 이제 설정을 했는데 엉뚱하게도 중산층이 발달하게 되니까 막시즘으로는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공산주의가 또 독재 체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뭐 헝가리 같은 나라에도 보면 엄청난 공산주의 독재가 있었죠. 이로 인해서 서민들이 궁핍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제정 러시아 황제가 다스리시던 러시아도 짜르라고 불렸죠. 네. 그때의 러시아는 굉장히 자존심이 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볼세비키 혁명을 비롯한 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주의가 들어가서 오히려 러시아는 가난해지고 말았던 것이죠. 원래 칼 마르크스 자체가 부잣집 도련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막스가 주창한 경제 토대가 아니고 이제 상부 구조, 이게 하부 구조가 변화되어 상부 구조를 변화시킨다. 이게 막시즘의 핵심인데 오히려 상부 구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막시즘이 시작되는데 이 상부 구조 이데올로기나 시민 사회 속에 포함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입니다. 컬처. 이 네오막시즘이 컬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사회주의 운동, 뭐 대학에서 데모하고 이런 데 보면 꼭 풍물패가 따라 붙죠. 네. 모차사 같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이런 분들, 민중가요,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네오막시즘의 영향을 받아요. 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1930년대에 이탈리아의 마르크스주의자였는데 이탈리아의 이제 공산당의 당 대표가 되는데 어린 시절 이제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인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공부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확 변하고 그가 이제 당 대표가 되었을 때 문화 주도론을 주창합니다. 문화로 세상의 헤게모니를 잡아야 된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 깊이 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운동 잘 살펴보시면 문화 주도권, 컬처럴 헤게모니가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문화에 접촉하면서 그 사상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기독교 교육학을 하면서 이런 비판 이론 같은 걸 공부하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그 세상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이죠. 또 하나가 이제 루이 알투세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의 구조주의자인데 중층 결정론을 주창합니다. 중층 결정론. 이건 이제 뭐냐면 레이어라는 게 있죠. 레이어 한 레이어에 있고 그 위에 또 뭐가 있고. 어, 제가 이제 좋아하는 케이크 같은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LA에 있는 케이크 옛날엔 케이크 하우스라는 서점에 서점이래요. 케이크 하우스라는 빵집에서 네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죠? 까르페라 그러나요? 이렇게 까르페. 예. 이 밀떡 같은 거, 전병 같은 게 얇은 거 하고 그 위에 크림 한 줄 이렇게 바르고 또 올리고 끄레페 죄송합니다. 끄레페 그 끄레페 하나 위에 또 딸기 크림 바르고 또 끄레페가 얹고 또 딸기 여러 층을 이게 이제 중층 결정론입니다. 꿈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꿈을 꿉니다. 근데 꿈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지만 논리는 없어요. 만약에 제가 어제 밤에 제 아내한테 모기에 관한, 뱀에 관한 얘기를 들어요. 근데 제가 아내가 얘기한 모기나 뱀 꿈에 보는데 아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뱀이 등장하지만 몇 년 전에 겪었던 일들이 또 복합이 되고 복합되고 복합되고 예, 맥락이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합산이 되어서 꿈을 형성합니다. 이게 바로 중층 결정 이론. 자, 우연인가 필연인가란 책이 있는데요. 과학 철학에 관련된 책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연을 이야기하면 우연이 필연되는 과정을 맥락이 없고 논리가 없는 여러 가지들이 이합집산되어 한꺼번에 펑 하고 역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중층 결정 이론은 몇 개의 독립된 혹은 관계된 원인들의 결과가 하나의 상징이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꿈은 중층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공산주의에서 이제 이런 네오막시즘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이 두 번째 패전, 두 번씩이나 패전 국가가 되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하죠. 쫄딱 망한 겁니다. 자, 이럴 때 철학자들이 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모입니다. 그리고 잔인했던 2차 세계대전과 그 전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철학적 답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나오고 이들이 바로 네오막시즘의 출발이 됩니다. 비판 이론이 시작된 것이죠. 1923년에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사회연구소가 있었는데 이게 모태가 되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크푸르트 학파로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과학주의나 실증주의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과학주의나 실증주의는 가설이 있고 실험이 있고 입증이 있고 이론이 남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층 결정 이론은 그런 가설도 없고 결과로 되어졌으면 된 게 진짜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진화론이 중증 결정 이론처럼 나오는 거죠.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어쨌든 원숭이 다음 인간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배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비판 이론들은 사회 현실과 사회적 삶의 조건들을 막 드러내서 비판하는 거죠. 분석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계몽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인간이 해방된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혁명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이제 남미에 가면 해방 신학이 되고 한국에 오면 민중 신학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이런 비판 이론에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위르겐 하버마스입니다. 어, 이 위르겐 하버마스 이제 구순구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언청이라 그러죠. 입술 위, 코 밑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린. 그래서 굉장히 위축된 내면을 갖고 있는데 어, 뛰어난 철학자가 되고 사회학자가 되고 심리학자가 되지요. 이분이 이제 이대 비판 이론의 대표가 되고요. 소통 이론에서 소통 행위에서 공공 영역의 개념으로 이제 유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이라는 게 단순히 가난과 빈곤이 사라진 상황만을 얘기하지 않고 억압도 사라지고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가 가능해야 비로소 해방된 사회가 됩니다. 이런 해방된 사회는 이성을 통한 논쟁과 가르침, 곧 계몽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자들이나 네오막시스트들이 교육에 집착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이렇게 해방시킨 것을 통해서 그들의 이론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네.
미완의 근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적 합리성, 학습자의 문제 해결에 능력을 증진시키면서도 교육활동, 교사, 학생 간의 의사소통에 관심을 갖고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 해결 방법을 갖습니다. 이론은 굉장히 민주적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사상의 뿌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세대로 오면서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현대교육 개성적, 기계적 도식적으로 변화되어 비인간화가 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사회 불평등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재생산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교육을 주창하죠. 이때 유명하게 등장하는 분이 바로 파울로 프레이르, 페다고지의 저자이죠. 그는 원래 이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변호사가 되어요. 그런데 재판 한번 딱 하고는 변호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농부들에게 자신의 삶을 가르치고 생활을 변화시키는 의식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그 당시로는 참신한 교육 운동을 펼칩니다. 자, 샤를마뉴 대제 기억나시죠? 뭐 헨리 8세 기억나시죠? 이분들이 다 문맹을 바꿔서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파울로 프레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는 기존의 교육을 은행 저축식 교육이라고 규정하면서 비판합니다. 계속 뭔가를 배우고 쌓아가는 거죠.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교육은 눈앞에 있는 자신의 삶의 현실에 불합리한 사회적 요인을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의식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19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한국 사회가 겪었던 격동의 시기 속에 있었던 민주주의 운동, 민주화 운동의 의식화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시겠죠? 노동자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고 자신의 그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장하게 만드는 의식화 교육이 운동권 속에 아주 많았습니다. 네. 저는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교회가 너무 교육에 대해서 태만하지 않았는가? 네. 분명히 한반도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는 기독교가 성도들을 이들의 표현처럼 의식화시켰어요. 그죠? 네, 복음으로 의식화시켰죠. 그러나 어느 순간 이제 교회는 복음으로 의식화 교육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우민화를 시켜버렸죠. 네. 축복이 중요하다고 기복주의 신앙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어쩌면 그 사회 주도권을 우리가 놓쳐버리지 않았나. 요즘 와서는 참 뼈아프게 반성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페다고지를 통해서 파울로 프레이리는 문제제기식 교육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 있는 부조리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의식화가 시작된다. 자, 이런 비판적 교육 철학도 의의가 있긴 하는데요. 자, 실증주의, 과학주의, 방법론 어떤 의미에서 오만할 수 있지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지적하고요. 두 번째, 전통적 비판 이론이 상실했던 사회 비판의 규범적 토대를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새롭게 확보합니다.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란 말은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그죠? 누구나 대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발언권 가져야 되고 이성에 기초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한계점도 있지요. 비판 의식이 강조되면 교육의 순기능이 사라지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회를 유지 발전하는 모든 일들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역기능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나 또 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가 문화도 그렇고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아, 네. 나머지 것들은 그냥 참으시길 바라고요. 이상적 담화가 정말 가능한가? 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상적 담화가 가능하다면 우리의 대화가 바를 건데 제가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이제 슬라이드 공유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TVN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했던 25, 21라는 그런 미니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라히도라는 펜싱 선수가 나오고 엄마가 나와요. 엄마는 방송국의 앵커 우먼이시고요. 네, 라히도랑 엄마가 둘이서만 사는데 어, 어느 날 대화 속에 폭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배경은 제가 마치고 나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할 말 뭔데? 전학 가고 싶다는 거, 그거 진심이야. 나 이대로 시시하게 펜싱 그만두고 싶지 않아. 계속 성적 안 나오고 못하고 있는 거 맞는데, 나 진짜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까 도와줘. 노력하는 게 맞아? 너 이 옷 입고 어디 갔어? 내 화장품도 손댔지? 화장하고 이 옷 입고 어딜 갔길래 술 냄새 담배 냄새 묻혀왔어? 나이트. 미쳤어? 응? 미칠 만큼 간절했어. 나이트 가서 경찰한테 걸려서 강제 전학 당할 생각이었어.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고 있어. 지금 이게 노력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이도, 너 펜싱 시작할 때 천재 소리 들었어. 응? 누구보다 우월한 시작이었어. 근데 지금 넌 어딨니? 아직도 펜싱 신동 거기 머물러 있잖아. 남들이 갈구닦고 나아가는 동안 너 혼자 대단이잖아. 나도 그래서 답답하고 미치. 죽어라도 열심히 했어. 나이트나 들락거리고. 어? 야, 이따 만화책이나 보고 있으면서 무슨 펜싱이 뻔하냐? 엄마가 뭔데 프라우스를 찢어? 엄마가 저 만화책보다 나은 게 있는 줄 알아? 엄마 내 경기 보러 한 번도 안 왔지. 나 경기 치고 집에 와서 혼자 속상할 때마다 나 위로해줬던 거 엄마가 아니라 저 만화책이었어. 근데 무슨 책임으로 저걸 찍고 뭐가 나빠? 엄마한테 오늘 전학 가고 싶단 말 하려고 내가 무슨 용기를 낸지 모르지. 강제 전학 가려고 나이트 갈 때보다 엄마랑 대화할 때 더 큰 용기가 필요하더라. 엄마는 나한테 그런 존재야.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 네. 마지막이 좀 울림이 되지 않습니까?
엄마는 나한테 그런 존재야.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 네. 네. 이상적 담화 현상이 과연 가능한가? 네.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네. 다시 이제 돌아가서요. 마지막인데요. 오늘 조금 강의 내용이 좀 길지요. 네. 페이지를 많이 다시 넘어가야 되네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란 말은 무뭐 뒤에란 말도 되고, 무엇과 반대로 카운터의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다 복합적이긴 한데, 뒤라는 개념도 되겠죠. 프리모던, 근대라고 할 수 있겠죠. 프리모던은 그냥 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셨으니까, 그게 언제나 그랬다, 이런 거고요. 모던은 이제 르네상스와 함께 사람들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무것도 없는 막 혼재되어 있는 복잡한,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으로 보면 사사시대 각자 자기의 속이 내오른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라고 보게 됩니다. 과학에 보면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것이라고 규정하면 물체가 원자가 여기 있다라고 말해 있다라고 하는 순간 이동을 했거든요.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불확정성이다. 과학은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관찰에 관련된 것이고 가능성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중후반에 에, 예술과 건축과 철학의 사조 안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문화의 영역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은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입니다. 마릴린 먼로가 1964년에 죽는데 이제 앤디 워홀이 이 마릴린 먼로의 그 얼굴을 실크 스크린을 통해서 그 몇 장을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칼라 책 같으면 사도, 화보가 사도죠. 필름 네 장에 각각 다른 색깔을 겹쳐서 인쇄하는 게 사도인데 이거 이제 더 많은 몇 개의 레이어가 더 있는 거죠. 저게 이제 하나가 원래 200불짜리인데 심지어 화이트 말린 먼로 같은 경우에는 100만 불에 이를 정도로 가치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제 뒤로 보이는 백남준 선생의 다다익선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념하면서 만든 건데 저기 나오는 TV 브라운관이 1003개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어, 뭐 이게 브라운관에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이제 멈췄다가 작년 10월 3일 다시 이제 국립현대박물관에서 한국에서 다시 재설치해서 어, 관람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동시에 1003개의 브라운관이 각자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LA에서 자주 보게 되는 네, 디즈니 콘서트 홀입니다. 여기는 균형이나 비례나 이런 게 없습니다. 각자의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이 더미 하나하나가 뭉쳐져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영국에 가면 MI6라고 해가지고 한국의 이제 국정원 옛날 안기부죠. 그 다음에 미국 같으면 CIA, 이스라엘 같은 모사드 뭐 이런 것처럼 이것이 이제 비밀 방첩 기관인데 이 MI6 본부 건물을 지을 때 아예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마치 이제 레고 블록 쌓듯이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건축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죠. 사실 이제 20세기 산업사회의 지배적인 문화 논리를 이루었던 모더니즘을 초월하자, 극복하자 이런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용어를 처음 쓴 것은 사실 크리스천 영국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역사의 연구란 책을 쓰신 분이시죠. 그 이후로 철학과 예술과 과학, 문화, 교육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요. 1979년에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가 포스트 모던의 조건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의 사상적 사조로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반합리주의, 합리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상대적 인식론, 너도 진리냐? 나도 진리다. 그런 거죠. 진리는 하나다에 이들은 부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탈정전화입니다. 캐논은 없다. 뒤에가 설명하겠습니다. 유의적 행복감의 향유, 쾌락을 중요시하죠. 반합리주의라는 말은 자아는 우연적, 타율적, 분열적, 모순적이므로 합리적 사고와 행동의 주체일 수가 없다. 복잡하죠, 말이. 네.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일관성을 무시하죠. 합리주의를 배격합니다. 상대적 인식론, 모든 인식 활동은 인식자의 주관에 따라서 상대적인 관점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래서 불변의 실제가 있고 합리적인 인식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거죠. 우리가 정밀화를 그리는데 그 정밀화는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탈정전화. 정전이란 말은 캐논이란 말인데 경전이란 말도 됩니다. 성경이란 말로도 쓰이죠. 바이블이란 말도 있지만 캐논이란 말도 종종 씁니다. 예, 근대 사회 문화적 정전, 어떤 사회가 갖고 있으면 규범이 있고 법도란 게 있죠. 전통이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교과서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유의적 행복감의 향유, 역사적 도덕적 중압감에 벗어나서 잘 살고 기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그렇지. 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이 영향 있는 것은 내셔널 커리큘럼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공통된 교육 커리큘럼 없다는 거죠. 지역에 따라 교과서 다 다르게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pick and mix identity. 다양한 정체성이 있는데 골라 쓰는 거죠. 옛날에는 아수라 백작 이러면 막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막 여러 가지를 갖는 성 정체성도 혼동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그다음 컨슈머 컬처입니다. 자, 비즈니스는 소비자가 결정하죠. 교육도 소비자가 결정한다. 네 번째가 디지털 리터러시 계속 나오죠. 문맹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 리터러시 문맹입니다. 예. 디지털에 대해서 능통하도록 하는 교육이 돼야 된다. 디지털 문맹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식에 관한 전통적 관점을 상대적으로 전환시켜 버리고요. 기존의 교육 과정을 심각하게 비판합니다. 탈학교를 이루죠. 그것도 이제 뭐 목적 없는 탈학교를 합니다. 어, 제도권 교육이 뭐 필요 있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학생에 대한 전통적 견해를 수정합니다. 학생이란 존재가 학생도 아까 컨슈머 에듀케이션 보셨죠? 학습 내용을 학생도 평가할 수 있다. 네 번째, 공동학습 또는 협동학습을 장려한다.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개체이니까 그렇죠. 5번도 마찬가지고요. 6번, 학교 문화 해석의 다양성을 요구한다. 다원성. 사실 이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유연하고 다양한 새로운 교육 체제를 요구한다. 의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교육적 의의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이라고 해도 긍정적인 것도 뽑아내서 배워야 되죠. 애굽의 보화 같은 네. 소서사적 지식을 중시한다. 매크로 내러티브란 표현인데요. 이 말은 개개인의 히스토리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육 현장 내에서 작은 목소리를 존중하고 또 과학적 합리적 이성에 의해서 눌려져 있던 공교육 체제 안에서 눌려져 있던 작은 것들, 가치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 획일성, 전체성을 극복하고 다양성과 다원성을 존중하자. 뭐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의 목소리가 다 날 수 있는 이상이 될 수 있겠죠. 네. 얼마나 실천하는가 우리 오늘 과제이고 고민일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우리가 받았는지 돌아보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뭐 법이 없고 기준이 없고 아름다움의 기준이 없다. 절대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도덕 교육이 안 됩니다. 그러니 극단적 이기주의가 일어나게 되죠. 구심점이 없어집니다. 정신적 구심점이 없어지고 이성을 경시하게 되면 삶이 불완전해지죠. 오랜 역사와 사회적 맥락에 생성된 교육적 가치와 전통이 해체되어 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도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믿고 있던 가치관, 규범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허물어뜨리면 진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처벌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끔씩 이루어지죠. 뭐 내가 선이라고 믿으면 그게 선이 되어버린다. 그나마 이제 법제도 안에서 재판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기준이 되는 법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30년, 40년 투자해서 법안 하나를 바꿔버리고 그 안에 자기들은 자유를 얻어가는 거죠. 해체 위주에 의존하니까 발전이라는 게 없고 비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기존의 전통과 조화된 노력이 없기 때문에 다 허물어버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후반의 교육 철학을 여기까지 살폈는데요. 한 문장씩으로 좀 정리해 보자면, 자, 실존주의는 질풍노도입니다. 네. 존재, 에센스보다도 existence, 우리의 실존이 더 중요하다. 헷갈리는 일들이 좀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하죠. 다음에 나온 분석, analytical, philosophy. 이건 이제 조각을 내는 거죠. 계속해서. 의미의 최소 단위까지 계속 내려가는 애매하고 모호한 거 없애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판 이론. 여기서 이제 네오막시즘이 나왔죠. 자유와 해방을 주려고 하는. 너무나 이상이 강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계속해서 수레바퀴가 도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여전히 사람들을 가장 많이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컬처 헤게모니, 문화적 헤게모니를 주창하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성적 합리성을 넘어서서 개체의 정의를 주장하는. 그래서 20세기 후반의 교육 철학을 전반으로 살펴보면 우울하시죠. 안타깝습니다. 철학적 사유 속에 인간의 이성뿐만 아니라 개성이 들어와서 정말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육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분석하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굳건히 붙잡을 때 성경은 진리이고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마지막 강의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